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뜨거운 8월에 이제 저희가 다시 2020년도 합격을 위한 선제국어 라이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지금 이게 저희가 약간 딜레이 시간 차가 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답글을 제가 바로바로 한 몇 초 정도 이게 딜레이가 되죠? 5, 6초, 10초 이렇게 딜레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혼자서 농담하고 여러분이 반응 없어서 썰렁해서 이제 그만둘 때쯤 이제 답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뭐 라이브의 또 묘미이기도 하니까 어쨌든 너무 반갑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오늘 라이브 어떻게 진행될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자, 오늘 라이브는요, 원래 선제국어에서 했던 라이브보다 약간 라이트 버전입니다. 저희가 원래 10문제를 풀고요, 처음에 시작하면서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약간 어려운 문제도 한 문제씩 넣어서 빠바바바 빡빵 이렇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오늘은 일단 첫 번째 전체가 약간 기본 점검용으로 순한 맛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오늘 간만에 라이브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근황 얘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상황도 좀 듣고 싶어 해가지고 문제를 원래 하프로 항상 준비를 하는데 오늘은 8문제뿐이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제국어 라이브를 처음 오신 분들이 여기 뭐 모래주머니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게 없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하프가 아니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은 1회차라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왜냐하면은 이게 10문제를 풀러 하게 되면은 오늘은 좀 약간 근황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어쨌든 8문제로 준비를 했다는 거 좀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좀 우리 그냥 편하게 시작할게요. 자, 7티리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예, 지금 어떻게 이 더운 여름을 좀 잘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사실 이런 얘기 솔직히 하겠는 게 좀 그렇긴 한데 라이브를 좀 최대한 좀 늦게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라이브가 한번 시작하면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준비도 힘들고 좀 체력적으로도 힘들거든요. 근데 몇몇 학생분들이 이 라이브 언제 하냐 그리고 라이브 때 정말로 많이 도움받았다.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올려주시고 질문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사실 크게 결심을 했습니다. 이 라이브를 한번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지금 계신 직원분들이 한 분, 두 분, 세 분, 6분이 지금 계시거든요. 오늘 뭐 처음이기 때문에, 세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서 어찌 되었든, 뭐, 최대한, 찬바람 불고 좀 이렇게 눈도 내리고 할 때쯤 하고 싶었는데, 큰 결심을 해서. 자, 8월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저희가 언제까지 같이 라이브를 하냐? 3월까지 해요, 3월까지.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일정표가 네이버 카페, 선제국어 카페 보면 다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 잠깐씩 뭐 휴 명절이나 이럴 때 쉴 때도 있는데 그런 특별한 날이 아니고선 쫙 매주 월요일부터 쭉 나가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지금부터 한번 참여하신 분들은 3월까지 우리가 함께 달린다는 느낌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시즌 1은요. 문제가 기본 개념 확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유형 정리를 할 때이기 때문에 시즌 1은 기본 개념 확인하고 1일 1독을 통해서 지문을 읽는 양을 늘려서요. 결과적으로 속도를 좀 단축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독해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8회차지만 앞으로는 1일독을 포함해서 하프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전체 제목을 문풀 달리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달리기는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함께 달리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제 즐겁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우리가 3월까지 문풀 달리기를 한번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황 토크 뭐 또 질문 있으면은 우리 오늘 첫 시간이니까 약간 개인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그거 하셔도 돼요. 예, 보통 때는 제가 학습 외적인 질문은 잘 못하게 하는데 오늘은 좀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아니 오늘을 위해 일부러 도수 치료도 내일로 미루고 왔어요. 아이고 정재은님 어쨌든 간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한 2, 3주 동안 체력이 정말 바닥이 났어요. 이제 국어 강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앵꼬 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체력이 너무 바닥이 나서 저 요 앞에 새로 생긴 가정의학과랑 친해질 것 같아요. 매주마다 가서 이런 거 맞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덥기도 하고 일도 많고 그래서 정말 링거 손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쨌든 건강 좀 잘 지키셔야 될 것 같아요.
라이브는 총 몇 분 진행되냐면 그때그때 다른데 오늘은 뭐 가볍게 하니까 1시간 이내에 끝내고요. 보통은 1시간을 목표로 해요. 직원분들도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가끔가다 제가 필 받을 때 있어. 필 받을 때 있고 막 어려운 문제 내는데 여러분들 너무 잘 풀고 이럴 때 있어가지고 제일 길게 할 때가 1시간 30분 했나요? 그때 이제 뭐 저 혼자 신났고 뭐 직원분들 너무나도 힘들어 하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1시간 반이 제일 길었고 보통 1시간 안팎으로 하게 돼요. 근데 이 라이브가 되게 좋은 게 물론 와가지고 제가 뭐 일일동 문제도 드리고 그 다음에 하포모에서 문제도 제공하지만 이게 결국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쌓여서 그 하루는 아니지만 매주 이게 루틴이 돼요. 그래서 어떤 학생분들은 이 월요일이 딱 기다려져서 월요일날 딱 오면은 그쵸. 오전부터 시작해서 그 저녁 때까지 하루에 저녁이 시작하지만은 그 일주의 시작을 선생님과 함께 한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같이 달리신 분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3월 우리가 합격을 위한 그 날까지 저랑 함께 달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NC생 분들도 지금 아마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시험은요, 한 번만 붙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본인이 그쵸 최선을 다했는데 운도 안 좋고 아직 전공도 준비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한두 번 다 누구나 실패를 해요. 근데 그때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 시험은 결과 싸움이잖아요. 딱 한 번만 붙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작년에도 준비하시고 올해도 잘 준비하셨는데 약간 위축해주신 분들이 되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한 번만 더 붙으면 되고요. 일단 붙어서 여러분께 더 잘 사시면 되기 때문에 힘내시고요. 그죠? 그리고 이번에 저랑 함께 뛰어서 반드시 내년 3월에 그쵸? 4월에 이제 시험이 발표가 될 때 최고의 성적을 좀 올릴 수 있도록 제가 쭉 도와드릴 테니까 같이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인스타 글로 보고 하는데 떡볶이와 돈가스의 결말이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제가, 분식을 좋아하잖아요. 먹는 것도 워낙 좋아하고. 근데 오늘 저녁에, 너무 이렇게 땡겨가지고, 이 떡볶이 이게 땡겨가지고, 떡볶이를 먹을까? 그 다음에 돈가스를 먹을까? 자, 이거, 내가 떡볶이를 먹거나 돈가스를 먹는다 하면 이게 선언문이잖아요. 그쵸? 근데 선언인데, 포괄적 선언이야? 배타적 선언이야? 배타적 선언이 아니죠. 포괄이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를 둘 다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 이거를 갖다가 배타적 선언을 생각해야 돼. 얘를 먹으면 얘를 버리고 얘를 먹으면 얘를 버려야 되는데 저는 항상 이거를 그냥 포괄적 선언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 먹을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하시는 분들은요. 수빈이의 논리, 올인원 논리 열심히 들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연원문 해야 됩니까? 자,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다 먹고 왔습니다. 다 먹고 이제 힘내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전체가 이제 오늘은 8문제지만 원래는 전체가 10문제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근데 10문제로 짜여져 있는데 앞쪽은 제가 이제 공문서와 문법, 그 다음에 논리, 그 다음에 독해를 고루 넣어서 6문제를 세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4문제 같은 경우는 그쵸 여러분들 그 4문제는 1일1독으로 할 거예요. 근데 1일1독이 지금 책으로 나와 있는 1일1독 있잖아요. 그 문제랑 전혀 겹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책을 사서 지금 열심히 풀고 계신 분들은 이거는 이제 그 여분의 그 자료로 같이 열심히 푸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일1독은 이제 오늘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좀 만만하게 처음 시작이니까 순한 맛으로 시작을 해야 되죠. 근데 쉽든 어렵든 제일 중요한 게 장문 독해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해 실력을 형성하는 데는 그 양쪽의 날개가 필요해요. 한쪽은 장문 독해. 그러니까 쭉쭉쭉쭉 읽어가서 앞에서 내가 만약에 잘 안 읽히는 부분이 있어도 뒤쪽에 있는 정보가 얘를 갖다가 그쵸 어떻게 해줘야 되죠? 계속해서 보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자신감 있게 쭉쭉쭉 읽는 연습하는 게 제일 좋은 게 장문 독해예요. 그래서 1일독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아이디어를 얻은 게 그 수능의 그 매산비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책이 있지 않습니까? 매산비 같은 교재를 정말 만들어드리고 싶어가지고 매산비는 사실 거기가 수능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랑도 안 맞는 것도 있고 특히 논리 논증이 안 나와요. 그래서 1일독 같은 경우는 전체 컨셉은 매산비지만 저희 시험에 맞게 특히나 논리와 논증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일독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추가 버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쵸, 매주 들어오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요 자료를 받으시고요. 그쵸? 어떻게 보면은 한 5분 안팎의 문제를 푸는 건데 이게 쌓이면 엄청난 실력이 됩니다. 그래서 한쪽 날개는 1일독으로 쭉 독해 준비를 하시고요. 한쪽으로는 당연히 저희 시험은 그쵸, 실전용으로는 중단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위해서 매일 국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한쪽은 1일 1독, 한쪽은 매일 국어. 그래서 독해력에 대한 근본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한쪽으로는 실전 감각을 같이 할 수 있게. 요 두 가지의 그 결합이, 그 조합이 저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독해 실력도 올리고 속도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분간 저희 그 라이브에는 1일 1독과 함께 전체가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또 뭐 질문이 있으신가요? 앞으로의 그런 수업 그 방향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앞으로 이제 차차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기 지금 소장님께서 이거를 보여주셨는데 수빈이교 뜻을 누가 이렇게 물으셨다고 그래요. 수빈이교는 예전에 진짜 어디 이제 취재를 나오신 그 기자님께서 저를 보고 혹시 따님 이름이 수빈이가 아니냐. 그래서 수빈이의 뭐 이런 뜻 아니냐. 그래서 아니고요. 그 절대로 아니고요. 그 수빈이교는 여러분들 그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실 때 훈민정음의 창제의 등을 글로 쓰셨죠. 한문으로 쓰시고 그걸 나중에 그 세조가 한글로 번역을 했는데 그때 뭐라고 번역을 했냐 순우리말로 한글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한글을 만드신 그 이유 그 창제의를 설명을 해 주시면서 쉽게 익히게 하겠다. 수빈이겨 날로 씀에 편안하게 할 따름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빈이겨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쉽게 익히게 하겠다. 그래서 날로 쓰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날로 사용하게 하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해주겠다. 저는 제가 강사로서 항상 그 모토로 삼고 있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세종대왕께서 이렇게 남기신 말, 수빈이겨 날로 쓰메 편안하게 할 따름이니라 라고 했던 이 훈민정음을 창제했던 그 당시에 세종대왕의 그 뜻이 담겨있는 문장이라 생각하는데 강사로서 항상 생각을 합니다. 쉽게 익히게 하겠다. 그리고 날로 사용하게 하겠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편안하게 여러분들 합격을 시켜드리고 싶다. 그래서 제가 항상 모든 책을 쓰거나 강의를 할 때 제 딴은 정말로 고민하는 게 어떻게 하면 쉽게 이걸 전달할까. 그리고 책 한 권을 쓰더라도 이거를 맨 앞장부터 맨 뒷장까지 매일매일 이걸 사용하게 하고 싶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을 좀 편안하게 합격시키고 싶다. 항상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정말 편안하게 합격을 시켜드릴 수 있도록 제가 쉽게 익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를 푸는데요. 중간중간에 제가 좀 어려운 문제는 거기다가 불꽃 표시를 좀 해드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괜히 나만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마상을 입지 않도록 제가 만약에 어려운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강의를 하면서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호박벌님 수빈이가 다 듣는데 강의 수가 많지 않아서 일주일에 다 들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 이번에 저는 다이어트를 실패를 했어요. 진짜 다이어트에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6월달 강의할 때 제 얼굴하고 지금 제 얼굴하고 좀 다를 거예요. 조금 약간 이렇게 제가 약간 그렇게 됐어요. 근데 anyway 수빈이교 강의는 이번에 모든 강의가 다이어트는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수빈이교 논리 종강했어요. 수빈이교 오늘 논리를 종강했는데 14강인데 사실 14강 아니고 좀 강의 수가 긴 게 있어서 15강이에요. 그래서 수빈이교 논리가 15강이죠? 올인원 논리 종강했습니다. 올인원 논리가 종강했는데 올인원이 13강이에요, 논리가. 그리고 공문서와 문법 독해는 문법은 내일 종강이에요. 근데 15강 정도로 종강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구체적으로 인역제 예시 문제만 발표가 됐었지 국가직과 지방직이 아직은 발표가 안 돼가지고 솔직히 제가 수업 시간마다 인정하고 제가 맨날 북한 다니는데 자아 비판한다고 그랬잖아요. 작년에는 저의 열정이 어떻게 보면 너무 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반성한다고 그랬죠. 제 딴에는 이게 결과적으로 논리 문제나 논증 문제는 그 피셋하고 이제 리트에서 나오니까 거기 문제를 정말 10년치 문제를 막 거기서 막 봐가지고 여러분이 풀만한 거 막 세팅을 해가지고 막 특강에서 그거 풀어드리고 난리 버거지를 했잖아요. 정말 진짜 힘들게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험생분들이 조금 약간 과했다. 그래서 소장님 저번에 뭐라고 그랬죠? 모래주머니 찬다고 요즘 표현을 한다면서요? 그런 평가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겸허하게 그런 말씀을 좀 받아들여서 쫙 압축. 그런데 변하지 않는 진실은 바로 뭐냐? 할 건 해야 된다. 저는 그건 강사로서의 제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할 건 하게 만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쫙 압축은 돼 있으나 할 건 하게 한 이거. 자, 힘들지만 14강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럼 정말 논리에. 그쵸?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으시고요. 한번 열심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보고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올인원 처음 든 초시생은 매일 국어 지금 풀면서 공부하는 게 나은가요? 올인원 완강한 뒤에 푸는 게 나은가요? 완강한 다음에 푸셔요. 그리고 완강까지 하는 게 좀 약간 지겨우시면 적어도 그 올인원에서 논리는 끝내고 푸셔야 돼요. 왜냐하면 논리는 이론적인 수업을 안 들으면은 사실은 이게 문제가 안 풀려요.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처음에 머리 막 써가지고 조금 공부하기 시작을 하지만은 나중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요 정도뿐이 없어요. 사실 일부 이론만 배우면 그러면은 나중에 이런 어떤 다른 영역의 문제가 나오면은 또 새로운 방식으로 또 막 풀다가 이제 이상한 뭐 난리가 나게 되는 겁니다. 논리도 똑같고요. 수험은 아주 똑같아요. 일관된 방식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기초를 쌓는다는 느낌으로 일관된 방식으로 풀 수 있는 개념학습을 충분히 하시고요. 아주 일관된 방식으로 우리는 문제를 푸는 그것을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급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올인원을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매일 그룹 보셔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 좀 봅시다. 어머머? 어머머머머, 어머머. 어머머. 자, 어머머.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왜 이런지 이제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문풀 달리기 시작을 하는데 오늘 순환맛이라고 그랬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 잠깐만요. 이거 탭을 이거 어떻게 줄이죠? 이렇게 되죠? 잠깐만요. 이 탭이 왜 말이 안 되니? 자.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평균 낮다, 높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오늘 문제 풀면서 이상하다는 느낌 안 들었어요? 다 들을 줄 알았는데? 훈제쌤 뭐 이 라이브 수업 너무 좋다고 하고, 좋은 문제 진짜 많이 준다고 하고, 막 되게 기대하고 하는데, 아니, 문제 왜 이래? 이런 느낌 솔직히 안 받으셨어요, 여러분들? 예? 그치. 이게 이제 안 해. 그치. 두 문제가 지방직 문제야. 그래서 알고 있구나. 그쵸? 왜 그러냐면은, 오늘 이제 제가 몸풀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체력 점검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오늘은 10문제도 아니고 8문제를 가볍게 시작하는 거야. 다음 주부터는 10문제 팍팍팍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 있네. 한 번 본 적이 있어. 기시감, 지문이 익숙했어요. 뭐 이런 거 있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셔고 난 약간 이상할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면, 손재쌤이 왜 기출문제를 표시도 없이 내지? 일부러 기출 표시에 뺀 거야. 근데 지금 제가 왜 어머머머머라고 했냐면은 정답률이 이거 진짜 놀랍다. 정답률이 변하지가 않네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그 지방직에서 시험 봤을 때 지금 1번 문제 있죠? 이게 2025년 지방직이야. 지방직 시험 문제 지금 얼마 안 됐잖아. 그치? 근데 이게 2025년 지방직 오답률 1이야. 오답률 1이야. 에? 이게 오답률 1이야. 이게 그때 시험에서 이게 60인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나 여러분들 이거 다 기억할 줄 알았어. 혹은 처음 완전히 그 초생분들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 올인원에서도 풀어드렸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얼마 전 봤던 시험이잖아. 정답은 웬일이니? 64% 나왔다. 자, 이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쵸?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들 우리 뇌가 생각보다 모든 정보를 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제가 왜 이렇게 보여드렸냐면은 자 봅시다. 기출문제를 우습게 보면 안 돼.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면 다 기억할 것 같죠? 절대로 안 그래. 이거 봐봐. 이거 딱 보면서 좀 어려워. 이거 어디선가 본 것 같아.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푸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아예 기억 못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문제 내가 다 풀었으니까 기억할 것 같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기출을 잘 분석을 해야지 앞으로 시험의 방향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999님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나 봐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괜찮아요. 지우개도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지우는 만큼 그 이상으로 또 그려내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문제 1번을 풀도록 하는데 이게 2025년도 지방직 국어 문제인데 자, 이 문제를 왜 가지고 왔느냐. 전체 그 문제에서 독해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렵다고 느꼈던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이 틀린 문제를 볼 때 굉장히 안 좋은 학생들의 습관이 있어요. 문제를 이렇게 틀렸잖아요? 그럼 이 학생은 보통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 그러지? 내가 틀렸네? 뭐야, 기분 나빠 하면서 해설을 봐요. 해설을 보면 해설을 좀 그럴듯하게 또록또록또록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잖아? 아, 그래서 이렇구나. 체크하고 넘어가. 끝. 그럼 문제를 버려. 그러면 사실 이거는 문제풀이의 의미가 그쵸. 그 효과가 그렇게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런 학생들을 앞으로 어떻게 되냐? 틀린 문제를 또 들어봐봐. 이 문제가 분명히 얼마 전 지방인데 또 틀리잖아. 또 틀리고 또 틀리니까 지금 정답률이 거의 유사하게 64%가 나왔어, 지금.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시면은 틀렸던 거 또 틀렸네. 그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 여러분들. 물론 양치기도 중요해요. 저는 양치기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일단 입력량이 많아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틀린 문제 제발 좀 점검 좀 합시다. 그리고 기출문제 좀 우리 좀 분석하고 분석 좀 합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이 문제를 제가 푸는 방식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답안 확인하고 넘어가는 건 의미가 전혀 없어. 그럼 차라리 해설집 보면 되지 못하러 이 강의를 들어요. 제가 푸는 방식하고 여러분이 읽었던 방식을 한번 비교해서 보는 겁니다. 비교를 하시면서 어떤 방식이 더 좋은지를 보는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 그 말씀 드렸죠. 제일 좋은 독해 수업은 뭐야? 그런 거 없습니다. 제일 좋은 독해 시험은 계속해서 본인 풀게 만들어준 수업이 제일 좋은 수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아무래도 저는 강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문제 전체의 어떤 의도나 그죠 분석력은 더 의도 파악이나 분석이 더 뛰어날 거야. 여러분이 풀었던 방식이 잘못된 건 아니야. 근데 아직 뭐가 부족한 거지. 뭐가 잘못된 게 조금씩 있는 거지. 그것과 제가 푸는 방식을 비교하면서 그쵸. 그렇기 때문에 독해 수업을 듣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가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죠. 그러면서 이제 밑에 내용을 지처럼 선지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모든 기호에는 정보성이 있다. 우리는 막 논리 배웠으니까 이거 보자마자 막 기호에는 정보성이 있다 막 이렇게 쓰고 싶잖아. 그러지 말고 그냥 읽으세요. 다시 말해 정보성은 기호가 가진 필수 조건이야. 이런 거 막 보면은 정보성은 그쵸 기호의 필요 조건이야 막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anyway 그래서 어쨌든 모든 기호는 정보성이 있어요. 그런데 기호는 정보성만 아니라 의사소통의 의도를 가진 것도 있다. 그런 데가 나오지. 이게 바로 대비항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대비항을 반드시 만들어줘야 돼. 잠깐만. 지금 이제 저랑 처음 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 거 아니야. 독해를 했을 때. 그치? 그랬을 때 제가 수업 시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요약. 두 번째는 패턴 파악. 그다음 세 번째가 바로 대비항이에요. 이 세 가지가 전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일관되게 풉니다. 모든 문제를 요약, 패턴, 대비항 요거를 사용해서 풀게 되는데 자세한 설명 좀 다음에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하여간 대비항 만드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대비항을 만들 수 있는 게 있죠? 그러면은 모든 기호가 있어. 기호에는 정보성을 가진 기호가 있고요. 두 번째, 정보성뿐 아니라 의사소통의 의도를 가진 게 있어요. 그러면은 정보성뿐만이 아니라 의사소통의 의도를 가진 게 있다고 돼 있어요.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뭐를 대비항으로 만들어야 되지? 기호는 정보성 가진 게 있다. 그리고 정보성뿐만이 아니라 의사소통의 의도를 가진 게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기호는 제가 대비항은 항상 얘기하죠. 대비항은 바로 무엇이다? 차이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성은 양쪽이 다 가지고 있지. 근데 얘는 의사소통의 의도는 있고 얘는 그리고 의사소통의 의도가 없는 거잖아. 대비항은 뭐로 만들어야 돼? 의사소통 의도의 여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 그냥 눈으로 쭉쭉 보면서 읽는 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속 읽어가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예를 들어서 개나리가 피는 것은 봄이었던 신호고 낙엽이 지는 것은 가을이 왔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계절을 알리기 위해 개나리가 피고 낙엽이 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적 기호들은 의사소통적 기호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얘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거죠. 의도가 없다.
그리고 개인의 지문이나 필체 역시 기호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식별하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은 정보성만을 가진 기호이다. 정보성만을 가졌으니까 얘도 마이너스가 돼버리게 되는 거죠. 밑에 코난 도일의 소설에서의 이런 증거물도 뭐가 되는 거죠? 정보를 제공하는 기호인데 의사통제 기호는 아니다. 다 마이너스야. 그럼 여기서 나와 있는 모든 예시들은 다 의사소통의 기회가 없는 마이너스의 예가 나오게 된 겁니다. 됐습니까? 반면, 요게 그럼 반면이 나오죠? 그럼 이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야? 플러스가 시작되겠지. 대비항이 만들어졌으니까. 인간이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기호인 봉화, 교통, 통신, 모스 기호는 다 플러스죠. 즉 의도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 의도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죠. 모든 기호를 통틀어 인간의 언어는 의사소통적 기호니까 뭘 가지고 있다? 의사소통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첫 번째 문장에서부터, 그러니까 두 번째 문장 여기부터 대비항을 만들라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대상에 공통성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죠. 근데 대비항은 항상 차이라고 제가 얘기하죠. 차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 요 대비로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정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 대비항이 아니지 의사소통의 의도가 있다와 없다가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군대 수행은 암호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암호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암호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봉화, 교통, 신호, 모스부호 이렇게 찍어도 되겠지만 암호를 왜 해요? 못 알아듣게 혹은 알아듣게 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지. 여기 의사소통의 의도를 가지게 되죠. 의도를 가지게 되니까 플러스지. 플러스는 관습적으로 사용한다. 얘는 맞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일기예보에서 흐린 날씨를 표시하는 구름 모양의 아이콘이죠. 그러면 잘 생각해봐. 구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름 모양의 아이콘이야. 그럼 구름 모양의 아이콘은 흐린 날씨를 표시하기 위한 뭐를 가지고 있어? 의도를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얘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연적 기호야 아니면 관습적 기호야? 관습적 기호지. 그래서 틀린 게 몇 번? 2번이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얘는 의도 플러스, 얘는 의도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보세요. 특정 질병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얼굴색이죠.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배탈 나면 얼굴색이 뭐 의도를 가지고 변해요? 갑자기 내가 아프다고 의도를 가지고 변해? 그게 아니지. 얘는 의도가 마이너스란 말이야. 의도 마이너스니까 아까 얘기했던 마이너스 쪽에서 해야 되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자연적 기호처럼 정보성만을 가진 경우가 맞죠? 그럼 얘는 의도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이웃말과 여기 나와 구별하기 위해 의도를 가지고 있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는 의도 플러스죠. 그럼 얘는 관습적인 의사소통적 기호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쵸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거 지금 틀리셨던 분들 왜 틀렸는지를 다시 한번 보세요. 근데 제일 안 좋은 습관이 뭐라 그랬어? 그냥 이런 식으로 제시문에서 지금 대비로 돼 있으면 전체 항을 틀리든 맞든 대비항을 쫙 만들어서 이게 쭉쭉 정보가 정렬을 시켜봐야 돼요. 근데 이 훈련을 하지 않는 학생들은 어떻게 되냐? 그냥 해설을 보더니 아 내가 이거 틀렸네. 내가 이거 못했는데 그냥 넘어가. 다음에 똑같이 계속 하는 거야. 이 실수를 반복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대비항을 강조한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모든 독해에서 대비항은 다 중요하지만 저희는 지금 뭐가 나와? 강화약화 나오잖아. 강화약화 자체가 뭐야? 강약이잖아. 이게 대비항이에요. 논증평가라는 것 자체는 제문을 무엇을 가져오든 무조건 대비항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만약에 독해 지문 15개 나오잖아? 10개 이상이 무조건 대비항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다른 독해 스킬도 중요하지만 항상 지문을 일정하게 읽어야 되거든요. 대비항이 없으면 뭐 읽을 수가 없지? 근데 전체 지문에서 70, 80 많았을 땐 90까지도 대비항이 나오기 때문에 대비항으로 풀면 대부분 풀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문 난도가 아주 극악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지문 내용을 내가 이해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방금 했던 것처럼 항을 정렬하고 정보를 정렬하는 방식만 익히면은 이 수험이잖아. 수험은 다 풀립니다. 제가 그 기본 강의 때 그것도 해봤잖아요. 그 어려운 리트 지문 가져왔지? 리트 지문인데 그 안에 있는 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몰라. 너무 어려워. 근데 답은 나오잖아. 왜? 대비항 가지고 문제를 푸니까. 그런 연습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케이. 초시생분들 그리고 지금 저랑 처음 하신 분들은 이런 게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믿고 따라오세요. 충분히 따라올 수 있고요. 어느 순간 대부분의 이렇게 글들을 보게 되면 이 글이 멀리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완전 대비잖아요. 그래서 대비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기호, 여기가 플러스 기호. 전체가 이렇게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이게 구조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조독해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해요. 구조독해가 독해의 목적은 아니지만 통합적인 어떤 사고력을 함양하기 위한 과정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구조독해는 단순하게 무슨 구조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글의 패턴을 보고 글 전체의 그 정보들이 어떻게 정렬되어 있는가를
구조적으로 분석해주는 걸 구조독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딱 세 가지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요약을 할 것이고요. 핵심 정보. 두 번째는 패턴을 계속해서 파악을 할 것이고요. 마지막에 대비항을 계속 만들 거야. 이거 세 가지만 계속해서 할 거야. 문제 다 풀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2번 문제를 푸는데 오늘 2번. 자, 기초 점검이에요. 근데 이것도 정답률이 66이에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기출은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글을 어떻게 읽는지만 보세요. 자, 봅시다. 자, 아동들의 위험 요소가 증가했어, 안 했어를 물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 보시면 여기 대비항이 나오죠. 5년 사이에 아이를 낳은 응답자, 그렇지 않은이죠. 자, 대비항은 항상 어떻게 만다랬죠? 뭐뭐하지 않다, 뭐뭐하지 못하다, 그리고 반이요, 없다. 이런 거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그러면 아이를 낳은 응답자야. 그러면은 아이, 대비항이 그렇지 않으니까 not I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아이를 낳은 쪽이 훨씬 더 위험 요소가 늘었다고 지금 하게 된 거예요. 자, 내용 읽지만 이걸 자세히 읽어야 돼. 그렇지만 우리는 어차피 이거만 풀면 되잖아. 그치? 자, 첫 번째 단락 요약을 하게 되면은 대비항을 먼저 얘기를 했죠. 아이를 낳고 아이를 안 낳고. 근데 아이를 낳은 쪽이 위험 요소가 더 높다고 말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다 줄 쳤어? 지금 읽으시면서 어디다 줄 쳤죠? 이처럼에다 무조건 줄 쳐야지. 자, 우리 별표 합시다. 자, 따라 읽으세요. 따라서, 그러므로, 이처럼, 이하 가치가 나오면 초등학생도 아닌데 여기다 무조건 줄 쳐야 돼. 이처럼이라고 하는 이라고 한 지시어가 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 쓴 지시어는 이, 그, 저 세 가지인데 저는 거의 안 써. 독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이, 그 다음에 가끔가다 그를 써요. 얘가 계속해서 변하죠? 이, 여기, 그쵸? 그, 거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변하게 되는데 이가 중요한 이유는 앞에 있는 정보를 받는 역할도 하지만 이는 앞에 있는 것을 요약해준 역할을 합니다.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앞에 있는 내용을 잘 이해도 못하고 만약에 어려워. 그래도 괜찮아. 쭉쭉 글 읽어. 그러면은 반드시 밑에 이런 말을 사실 쓰기보다 이처럼을 해서 정리할 때가 더 많습니다. 이처럼. 그럼 반드시 앞에 내용을 요약을 해주는 거야. 이 우리가 매일 보고 듣는 말이나 내용은 개개인의 프레임에 의해 결정된다. 이게 지금 핵심적인 정보가 되는 거야. 따라서 나왔죠. 그럼 아까 초등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거 따라서 하면 중요한 정보죠. 누군가 세상이 어떻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다라고 평하는 것은 세상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여기다 줄 쳐야 되지. 정보라기보다는 여기다 줄 쳐 있어야 돼. 또 줄 안 쳤지? 예? 안 쳐서 손 들어봐요. 예, 손 들어봐 이거. 이거 왜 제가 줄 치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 A 버트 B 구조잖아. A 버트 B. A 버트 B에서 뭐가 중요해? B가 중요하다고 그랬지. 근데 A 버트 B에서 이 버트를 나타나는 게 그러나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나 그런 데만 있는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그래서 많이 쓴 건 뭐말하기보다. 이거 진짜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뭐말하기보다라고 하는 걸 이게 비교 표현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대비항 만드는 표현이라고 그랬지? 대비항 만들어주는 거야, 대비항.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읽으실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은 여기서 대비항 하나를 만드시고요. 그쵸? 근데 뭐 이거는 결국 얘니까 버리는 거였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대비항을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대비항이 뭐지? 세상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정보 뭐가 되는 거야. 그럼 이게 A고 이것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B란 뜻이니까 적어도 빈칸은 세상 주변 사람들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용을 전혀 안 보고 그냥 제가 할게요. 내용 전혀 안 보면은 세상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세상 주변 사람들을 지우고 보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2번 문제에서요. 지금 2번하고 3번 이제 3번 찍으신 분들이 자 2번하고 지금 3번인데 이 2번하고 3번 쪽에서 3번 찍으신 분들이 좀 헷갈렸을 거예요. 좀 이따가 왜 헷갈린지도 말씀드릴게요. 근데 적어도 1번하고 4번 찍으면 안 되는 거야. 지금 1번, 4번 찍으신 분들 몇 분이 계시죠? 그러니까 요거는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다음을 봐라. 이처럼 다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뭐라기보다는 이게 대비항이야. 그렇기 때문에 앞에는 얘를 갖다 찍으면 안 돼. 그래서 세상 지우시고 그 내용을 안 받으면 무조건 지우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요 뒤에 있는 정보를 앞에서 가지고 올 수밖에 없잖아요. 얘를 지워버려야 되니까. 결국 이거죠. 우리가 매일 보고 듣는 말이나 내용 요거죠. 개개인의 프레임에서 결정된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번과 3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는데 핵심은 개개인의 프레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요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분들이 2번하고 3번 중에서 3번을 찍으신 분들은 선생님 여기 개개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개개인을 그냥 개개인에 넣었어요. 또 이러신 분들 있죠? 아니죠. 답 몇 번이야 이거. 답이 2번이잖아. 왜 2번이야? 설명을 해봐. 설명해봐. 3번 찍으신 분들 이거 왜 틀렸는지 설명해봐. 자, 2번 찍으신 분들이 이거 왜 맞았는지 설명해봐. 왜 그렇죠? 요약을 하면 되지. 개개인의 프로의 프레임에서 결정된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자, 여기 세상과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개개인의 프레임에 대해서 다 알려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봐봐. 말하는 사람이 어떤 프레임 갖고 있는지, 어떤 프레임과 어떤 프레임인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3번을 찍으신 분들은 요약해봐. 요약하면 어떻게 돼? 개개인의 프레임이 어떻게 형성되어 작동되는 요약하면은 개개인의 프레임의 형성, 뭐가 돼? 방법이나 형성, 원리가 돼버리죠. 그래, 내용이 완전 다를 것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걸 보세요. 지금 다시 한번 2번의 답에서 일단 얘는 무조건 지우고 시작하는 거야. 그치? 그럼 답이 2번 아니면 3번이 되는데 여기가 개개인이기 때문에 개개인을 찍으려고 내가 막 했단 말이야. 그러는데 3번을 요약해. 요약하면 뭐가 돼요? 개개인의 프레임이 어떻게 형성되어 작동되는지 요약해봐. 뭐가 될 시죠? 개개인의 프레임의 형성 원리, 형성 방법. 형성 방법에 대한 거잖아. 근데 위에는 지금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전혀 나와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야? 2번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안 하면 어떻게, 봐봐. 여러분들 복습하는 방식을 보세요. 복습하는 방식을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봐봐. 이거 틀리신 분들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답을 딱 봤더니 2번이야. 나 3번 찍었는데, 어이씨, 이렇게 딱 해놔요. 그런 다음에 해설을 봐. 말 되네. 그러면, 2번인 것 같아. 나 실수했어. 이러고 넘어가는 거야. 아니, 이러면은 틀린 문제가 도대체 내 실력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양치가 나쁜 게 아니라 양치기를 하면서 점검을 이따위 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는 많이 풀고 힘은 드는데 실력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 짧은 여러분들의 이 라이브를 통해서 정말 이걸 좀 교정을 해주고 싶어요. 맞았으면 걔가 왜 맞는지, 틀렸으면 걔가 왜 틀린지를 정확히 지문에 근거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설명하는 방식을 뭐 아주 예외적인 게 또 있긴 하죠. 그렇지만 대부분 방금 했던 방식만 사용해서 하려고 그래요. 요약과 대비양, 그리고 패턴.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설명을 할 거야. 그래서 이 훈련이 이렇게 되면요. 모든 독해 어떻게 사실 요것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나머지가 따라오게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정확도와 속도가 같이 높아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께서 앞으로 같이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이고, 오늘 좀 가볍게 하려고 그랬는데, 처음부터 막 이렇게 약간, 여러분들 틀린 거 보니까 갑자기, 제가 막 얘기를 하네요. 앞으로 이제 슬슬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두 문제 일단 맞으신 분들은 축하하고, 틀리신 분들 앞으로 하면 돼. 지금 재영님이 지문도 요약하는 건 처음이라는데, 아니에요. 요약은요, 어디부터 해야 되냐면은, 문장 단위부터 해야 돼. 그러니까 문장 단위부터 시험 시간에 가서 일부러 이걸 쓰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수업 시간에 맨날 얘기했죠. 근데 이런 거, 말하는 사람이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있는지 요약해봐, 시작. 요약해봐. 말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프레임의 내용이잖아. 그치? 이건 뭐야? 형성 원리잖아.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풀어져 있는 일상적인 언어를 상위 개념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은 사실 문장 단위부터 연습을 하는 건데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 일반 독해로 그냥 들어가서 하는 거야. 계속해서 우리가 늘어져서 풀어져 있는 글을 보지만 내 뇌는 굉장히 능동적으로 얘를 갖다 요약 키워드로 쭉쭉쭉 해야 돼. 뇌는 그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독해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따만한 글 줘도 이거를 며칠로 요약을 해요. 우리가 1일 독하는 이유가 뭐죠? 바로 그거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 아시겠죠? 그래서 약간 열심히 할 겁니다. 잠깐만. 아니, 아침부터 삼겹살 먹는 느낌이 뭐예요? 좋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삼겹살 먹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아침부터 그럼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니까 되게 행복하다는 느낌인 것 같은데, 지금 호박불님께서 너무너무 좋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논리 들어가기 전에 분위기를 좀 바꿔보도록 해요. 짠! 순재국어 라이브에는 앞광고가 있습니다. 앞광고가 있는데요. 요거 첫걸음 챌린지 지금 네이버 카페에서 진행되는데 굉장히 푸짐하게 선물을 준비를 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푸짐한 선물 받아가시면서 첫걸음 챌린지 같이 해보시기 바라고요.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면 되게 힘이 나고요. 진짜로 성실하게 인증을 계속해서 올리신 분들 진짜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시작을 해보세요. 그리고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수빈계 독해 이제부터 시작하니까 그리고 올인원은 지금 어느 정도 나갔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개념이에요, 사실. 그래서 추론이 아무리 강화돼도 그죠? 논증이 아무리 강화돼도 기본적인 문제풀이 방식이 만약에 올바르지 못하면 계속 했던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걸음 챌린지 열심히 따라가셔서 기본 개념을 튼튼히 하시면서 문풀을 같이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우리가 논리로 들어가는데 논리는 뭐
둘 다 점수가 88%, 86% 아주 잘하셨어요. 요거 그냥 빨리 풀어야 되죠. 그 지방직 문제예요. 그래서 지방직에 아주 그쵸? 예, 여러분께서 그쵸? 쉽다고 좀 느꼈을 것 같은데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요 문제 있죠? 요 문제가 이번에 지방직 시험에 이게 오답률 2위 문제입니다. 오답률 2위고요. 이게 정답률이 65인가 67분이 안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금 혹시 이 수업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도 논리를 만약에 뭐 다양한 방식을 푸는 게 나쁘다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문제풀이 방식은 그 자체가 나쁜 건 없습니다. 다만 수험에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냐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문제풀이 방식을 그냥 선제식으로 통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가르쳐드린 방식이 뭐지? 추론규칙 딱 12개를 통해 가지고 다 풀어드리는 거지. 명제 논리, 3단 논법, 수로 논리를 추론규칙 12개를 그냥 다 풀게 해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사실 난도가 계속 올라가더라도 뭐 필수 문제까지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을 이 수업 때 설명을 하니까 저도 이 수업은 반드시 그죠? 13강, 14강 뿐이 안 되니까 듣고 오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논리라고 하는 것은 기초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초를 좀 탄탄하게 쌓아야지만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초를 탄탄하게 쌓기 위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약간 배경 지식을 설명을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되게 오해를 많이 받죠. 왜 현대 논리학에서 인정도 안 하는 대당을 그렇게 뭐 가르치냐라는 또 이렇게 약간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 수업을 끝까지 안 가신 분들은 제가 왜 그걸 가르치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난도가 높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대당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생략된 전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알려드리는 건데 anyway 수업을 열심히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들 뭐 괜히 알려드리겠습니까? 쓸데없는 거? 그래서 열심히 들으시기 바라고요. 다만 작년에는 좀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통렬하게 반성하면서 정말 북한 다니는데 맨날 자아 비판해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쉽게 가르쳐드려요. 정말 쉽고 양도 확 줄여서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올인원이나 수빈견 논리 정도는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26년 지역 불마소로 해서 안 된다니까 시즌 1은 그렇게 안 돼요. 조용히 살자고는 작년에 쓰러질 뻔했어요. 너무 죄송해요. 근데 정말 저희 과한 애정이었어요. 저는 약간 제가 수업 시간에 가끔 너무 과하게 열심히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논리가 이제 들어오잖아요. 근데 논리 문제가 피스하고 리스트뿐이 없잖아요. 근데 시중에 논리 책도 없고 논리 강의도 한 번도 열리지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대상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딱 선언했던 게 노량진에서 처음으로 논리책을 내겠다. 그리고 처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논리책을 내는데 정말 잘 내서 앞으로 이게 논리 교과서처럼 사용할 수 있는 책을 내드리겠다. 선언했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처음으로 논리책을 냈어요. 처음으로. 근데 아무래도 지금은 한 1년 정도뿐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수험적인 어떤 교수법 풀이 방법이 통일이 안 된 것 같아요. 학원데 조금 있다가 아마 다 통일이 될 거예요. 문제가 거듭 이제 발표가 되면은 부분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몇 개가 더 있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전체 틀을 한 번에 관통해서 문제를 푸는 게 필요한데 그거는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이 그거는 사실 맞아요. 너무 뭐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모든 풀이 방법은 다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그중에서 수험적인 풀이로 제일 적합한 방식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까밀리에님? 저거 까밀리에 아니면 이거 부르시 까밀님인가요? 저분 같은 경우는 논리 무서워하지 마세요. 진짜 논리 왕으로 제가 만들어 드리니까 정말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13강이나 14강이 끝날 때까지 천천히 들으시면서 저를 정말 믿고 끝까지 완강만 해주세요. 그럼 마지막까지 하면은 제가 왜 앞에서 이 개념을 그렇게 강조했는지가 알고 전체의 논리 체계가 잡힙니다.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찌되었든 간에 요거는 이제 기출이니까 그냥 빨리 풀게요. 답은 2번인데 그냥 바로 풀어볼까요? 이건 뭐야? 그치? 바로 이제 저희 출연시켜야 되죠. 오늘 요거는 시간 관계상 설명을 잘 못할 것 같아요.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모두 식단을 조절하거나 근력을 한다. 자, 근데 봐봐. 이렇게 쓴 사람 1번 존재. 이렇게 쓴 사람 빨리 손들어요. 이렇게 쓴 사람 빨리 손들어봐. 틀렸어요. 왜 틀렸지? 괄호 치세요. 괄호 안 치면 틀려요. 응? 선생님,
가로 안 쳐도 문제 풀린대요. 앞으로 틀릴 위험이 있다고. 지금은 그러니까 가로 안 쳐도 맞았는데요. 앞으로 틀릴 위험이 있다는 거야. 가로를 안 치면. 여러분들 지금 계속 얘기하시면 인역제 1차, 인역제 2차, 국가직, 그 다음에 지방직 때 문제 난도랑 상관없이 출원식 계속해서 지금 복합적으로 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뭐 대우 나오고, 그 다음에 정권경쟁 나오고, 그 다음에 가운삼단 나왔다가 지금은 선원지 재건이 두모로반까지 다 나오잖아. 출원식이 복잡해지고 전제가 복잡해지면 괄호를 안 치면 안 돼요. 괄호 안 치면 다 틀렸다고. 다 틀렸다고 해. 다 틀렸다고 해. 아시겠죠? 자, 틀렸다고 하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 근력운동하는 사람들은 모두 건강하다. 이게 나왔죠? 네, 결론이 뭐냐면 여기 하나가 빠져있대. 따라서 마라톤을 하는 사람은 모두 건강하다. 이 결론을 내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후권 분리를 할까요? 바로 그냥 풀어버릴까요?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식단을 하거나 근력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근데 근력하면은 건강을 하는 거잖아. 근데 결론이 뭐냐면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건강하는 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만 추가하면 되겠죠? 이미 얘를 하면 얘가 확보가 되니까 식단하는 사람들은 모두 건강하다. 하나만 이제 추가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식단하는 사람들은 모두 시작 건강하다. 요것만 나오면 되는데 이거 후컴플릿식이라고 하는 걸로 보통 푸는데 그냥 지금은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잘 푸셨으니까 요거 그냥 빨리 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잠깐만 오늘 논리 대빵 대충 푸는 거야.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1시간 내에 끝내드리겠다고 했는데 근황 토크를 길게 해서 너무 지금 대충 하는 거니까 저 원래 이렇게 안 가르쳐 논리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그냥 맛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4번 문제 한번 풀어보죠. 지금 얘가 88이고 얘가 86%가 나왔어요. 그래서 순한 맛으로 비슷한 걸 가지고 왔습니다. 1번 전주에 분점을 내지 않으면 청주에 낸다. 2번 이거 어떻게 해? 이거는 전주에 내고 창원에 내고 전주와 창원 두 곳에 모두 분점을 낸다는 것은 거짓이다. 그치? 괄호 안 치면 틀렸다고 하세요. 세 번째, 청주에는 분점을 내지 않는다. 그럼 네 번째, 강릉에 분점을 내지 않으면 창원에 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1번, 2번, 3번, 4번에서 특히 2번은 얘가 뭐가 되냐 하면은 드모르가 내야 되죠? 전주에 내지 않거나 창원에 내지 않거나라 돼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조건문, 2번은 선언문, 3번은 4번 조건문이라고 했을 때 확정적 정보가 하나뿐이 없죠.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확정적 정보에서부터. 그럼 지금부터 한번 해보죠. 첫 번째, 나 청주죠? 나 청주가 여기 대우에 있죠. 그러면 나 전주죠? 그렇죠? 그럼 나 전주라고 청주에 만약에 가지 않으면 이거는 저기가 되니까 뭐요? 죄송됐어요. 이게 나 전주네. 죄송. 전주. 아이고 이렇게 기호식 하나 또 잘못 쓰는 이런 또 우를 범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낫 청주죠?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낫 청주면 뭐가 되시죠? 전주죠? 그쵸? 전주면 뭘 쓸 수 있어요? 여기서 선원지 재고 쓸 수 있어. 선원지를 죽여버리죠? 그러면은 낫 창원이죠? 낫 창원이면은 대우 쓸 수 있어. 강릉이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전주, 강릉 이렇게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1번 댓글 봐주세요. 난리 났어. 왜냐하면 제가 전주에 분점을 내지 않으면 했는데 얘를 그냥 전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실수할까봐. 자,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오늘은 정말 순한 맛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요 88%짜리 정답률 문제와 함께 요 86% 맞춰서 한번 내봤어요. 우리 논리는 좀 다음 주부터 정식으로 좀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냥 봐주세요. 오늘은 처음 하느라고 제가 그쵸? 정신이 없으니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게 바로 우기기 아니겠니? 우기기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논리인데 아이고 오늘 잠깐만 약간 저 걱정되네요. 선재선 논리 뭐 되게 잘 가르친다 그래서 왔는데 뭐야? 뭐 이따로 가르쳐. 자, 오늘은 1회고요. 이제 라이브 시작이라서 정말 그런 거고요. 다음 주부터 제대로 제가 논리를 차분차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약간 근황 토크 위주라고 그랬잖아. 자, 그러면은 앞광고 하나 더. 오늘 어쩔 수 없어. 오늘 앞광고 막 해야 돼. 오늘 사실 왜 라이브를 잡았냐면 오늘이 매일국어 개강일이에요.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박수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문풀 달리기가 하기 때문에 이 지금 공단기 홈페이지에서도 이 문풀에 대해서 일상적 문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크게 저기란데요. 뭐죠? 무슨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단기 홈페이지로 가세요. 공단기 홈페이지로 가면은 지금 라이브를 함과 동시에 이게 지금 열렸대요. 열렸는데 교재도 주고 선물도 주고 닭도 주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통닭도 주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가셔가지고, 지금 나가지 말고, 지금 나가서 또 본다에 땅에 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이 오늘 매일 국어와 함께 또 저희 7시 라이브 오픈과 함께 공당에서 지금 특별한 선제국어 문풀 달리기 이벤트를 지금 열고 있으니까 가셔서 많이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번에 매일 9일 정말 열심히 만들었어요. 네,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링거투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저는 피곤하고 저는 지금 이렇게 띵띵 부어가지만 여러분들 저희 부어가는 살 만큼 여러분들께서 점수가 이렇게 계속해서 쌓여가면은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많이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이제부터 1일 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근데 라이브 하니까 약간 느낌이 이상하네. 긴장도 되고요. 좀 그렇습니다. 그쵸? 자, 지금부터 한번 읽고도 한번 저기 소장님 멜곤 1일독 지금 스터디 따로 없나요? 예정하고 있답니다. 뭐 만들 수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스터디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근데 이제 저희 그 연구소 직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관리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습관을 들이는 거니까 일상의 문프라가 이제부터 이제 시작을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러면은 1일 입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5번이 뭐길래 이렇게 많이 틀렸나? 5번이 57%, 6번이 78, 전반적으로 이렇게 아주 높진 않아요. 76, 마지막에 84. 이렇게 되는데 오늘 그렇게 저기는 아니에요. 근데 뭐 이건 괜찮은데 이거 5번을 좀 많이 틀렸네. 자, 일단 봅시다. 1일독은 이제 학생분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 문제예요.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면 4분 3초, 5분을 갖다 보통 주는데 저는 5분이 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많이 하세요. 5분 더 쓰세요. 처음에는 여러분들 그렇게 시간에 연연하면서 이렇게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약간 여유있게 시간을 두고 푸세요. 근데 타이머를 왜 돌리라고 하냐면은 본인이 느린지 빠른지는 알아야 되잖아. 시간 체크를 하는 이유가 필요한 게 그렇다고 우리가 남들이 지금 5분 안에 푸는 문제를 뭐 15분 이렇게 풀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는 남들보다 더 두는 건 좋은데 항상 타이머는 틀고 이렇게 해라. 아시겠죠? 그렇게 좀 여러분께서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1일독 하실 때 제가 이 짧은 시간은 설명을 다 못 드리겠지만 지금 1일독 강의가 올라가 있어요. 거기 맨 앞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데 항상 제가 체크를 하는 데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취미독해가 아니죠. 취미독해는 본인이 그냥 읽고 싶은 데 있으면 막 벨 뻗치고 감동 눈물 찍찍 하면서 우리가 이제 봐도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수험이라고 하는 건 제가 항상 수업 시간마다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을 묻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창의적 생각을 묻는 게 아니라 제시문에 있는 정보를 뽑아내서 제대로 배열하고 이러한 정보를 근거로 해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읽고 싶은 데 체크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읽으라는 데를 계속 알려주잖아요. 거기를 좀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일독의 모든 지문이 대비항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글이 어느 정도 길어지다 보면 대비 구조가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비항이 있으면요. 대비항을 최대한 체크를 하면서 구성을 하면서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좀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제 시간이 뭐 왔다 갔다 하네. 5분 걸렸다, 4분 뭐 좀 넘게 걸렸다, 8, 9분 걸렸다 이러는데 시간은 하면은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어려운 질문도요. 선생님, 요 정도 질문은 어떤 질문이에요? 순한 맛입니다. 이게 왜 순한 맛이냐면은 글의 길이가 길어서 그렇지 글의 구조가 되게 일정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글이 전체가 통시적으로 되어 있죠. 고대, 근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어? 고대, 그 다음에 중세, 잠깐만요. 고대, 중세, 근대라고 하는 통시적인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통시적인 이런 어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논제가 되게 일정해. 논제가 말하면 뭐냐면은 동물에게도 그쵸. 그 동물 실험에 대한 윤리적 견해가 존재하냐. 즉 동물 실험을 허용할까 허용하지 않았을까? 아주 일관된 논제예요. 거기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혹은 약간 유보적인 입장. 이런 식으로 해서 논제가 되게 일정하게 찬반을 갖다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글의 그런 구조를 보면은 특별하게 글에서 뭐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글 구조가 되게 단순한 글이에요. 그러면은 이 글을 읽을 때 어려움을 느끼셨던 분들은 딱 하나예요. 항들이 되게 많이 있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것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지문의 구조는 매우 단순한 그런 어떤 지문인데 지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읽어보죠.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동물 실험에 대한 윤리적 견해는 존재했을까? 여기 동그라미 쳤어, 안 쳤어? 쳐요. 근데 밑줄은 안 돼요? 쳐요. 아무렇게나 체크를 해. 글을 읽을 때 물음표가 왜 중요한가? 물음표가 있던 어떤 의문문이 왜 중요한가? 의문문 두 가지가 있죠. 진짜 의문문이 있고요. 수사 의문문이 있어요. 수사 의문은 뭐냐? 이런 거예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이런 걸 누가 모르겠어요? 아, 이런 문제 누가 틀리겠어요? 이게 수사 의문문이야. 기분 나쁘죠? 이런 거 누가 모르겠어요? 이러면 다 안다는 뜻이잖아.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표현 의도를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진짜 의문문이에요. 왜 중요하냐? 여기에 대한 답이잖아. 그러면 모든 글은 자기가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이죠.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글은 읽지 않아도 그죠? 동물 실험에 대한 윤리적 견해의 존재 여부에 대한 글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얘기하는데 글을 여러분들께서 빨리 읽고 싶다, 정확히 읽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체크하라는 데다 주요 체크를 하세요. 항상 자문자단 나오면 체크하라. 이 얘기하죠? 그냥 밑을 치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화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많을 수도 있어. 아니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동물 실험에 대한 윤리적 견해의 존재 여부. 바로 이게 되겠죠? 아, 이것도 이제 요약하라고 그랬더니 요약을 할 때 하였음에 대한 의문. 이러면 안 돼. 존재 뭐 여부. 이렇게 이제 해야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첫 번째 한번 해보죠. 아이고, 이름이 포르피리오스네. 이름이 왜 이렇게 기니? 하여간 포르는 지금 뭐라고 하냐.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인간이 동물을 죽이거나 남용하는 것을 여기 나왔죠? 옳지 않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대변 어떻게 표시하라 그랬어? 뭐하지 않다, 뭐하지 못하다, 있다, 없다에 없다. 그리고 반대 얘기가 나오면은 가로쳐서 이렇게 부정기호 표시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그는 동물 또한 도덕적 맥락에서 중요한 두 가지 능력, 즉 고통감지 능력과 지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다. 얘가 바로 근거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화살표 옳지 않다라고 한 겁니다. 됐습니까? 이와 같은 동물에 대한 윤리적 입장. 그러면은 동물에 대한 윤리적 입장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중세 시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건 아직 모르겠어.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 가령 어거스틴 책하시고 자연 세계에 속하는 것들은 인간을 섬길 목적으로 창조되었다. 인간 위주야. 그럼 대비양 만들면 얘는 뭐야? 낫동물이네. 그치? 이러한 입장은 중세 스콜락 철학자인 아퀴나스에게도 나타난다. 인간 위주다. 그럼 낫동물이 되겠지? 자, 타인 소유의 동물에 대해서만큼은 잔인하게 대우하지 말라고 했다. 그 이유는 동물을 잔인하게 대우하는 것이 인간의 도덕적 심상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아퀴나스가 동물 잔인하게 죽이지 마라고 했던 거는 인간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요약을 해보세요. 요약하면은 인간 위주 그리고 낫 동물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약은 간단하게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요약하게 되면은 뭐가 되겠어요? 중세시대의 인간 위주의 그죠 사상에 대한 거니까 낫동물이죠. 여기에 대한 견해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서는 뭐라 돼 있어요? 옳지 않다. 근데 얘는 이 동물에 대한 윤리적 견해는 존재했다. 그리고 동물을 죽이는 거 옳지 않다. 죽일 수 있다. 인간 위주다. 그러니까 이어지지 못했다, 후퇴했다 볼 수 있고요. 오히려 후퇴했다. 이건 당연히 맞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양상은 근대사에 이르러서 급격한 변화를 간다. 통시구나. 고대, 중세, 근대. 이러한 변화는 동물에 대한 근대 철학자들의 사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데카르트가 나옵니다. 근데 데카르트는 동물을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그쵸. 자동 기계로 간주했어. 데카르트 나오죠? 그럼 이거는 자동 기계인데 동물들이 정상 정신적인 사고를 할 수 없다 나오죠? 할 수 없다. 그럼 not 정신적인 사고. 고통의 지각이나 정서를 결여한다. 그러면 교통도 not, 정서도 no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한 줄로 요약을 하고 있죠. 따라서 동물을 인간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 선택의 문제다. 됐습니까? 그럼 얘도 뭐 중심이야? 인간 대 not 동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인간 위주죠. 따라서 이러한 데카르트 입장을 동물 실험에 허용 가능성이 적용한다면 자, 어떻게 할까? 동물 실험을 허용하겠지. 그러니까 동물 실험을 윤리적 고려사항의 범죄에 포함시킨 거야? 배제한 거야? 배제를 했다고 이해를 해야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의 정답은 바로 3번이고요.
3번 같은 경우는 그쵸, 요 내용을 좀 고쳐야만 되겠습니다. 인역차가 정말로 좋아하는 문제가 뭐야? 그래 수정이지? 이렇게 수정하면 되겠어요. 자, 데카르트는 그럼 인간 유주야. 나 동물이었는데 휴먼 뭐라고 합니까? 이성적 능력에서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하긴 하지만 동물은 기본적으로 경험, 기억, 이해 등 여러 면에서 인간과 유사하다고 봤어요. 근데 휴먼 인간만이 동물이 결여하고 있는, 동물이 모르고 있는 거는 도덕, 정치법, 종교죠. 이거는 지금 동물이 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고유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이는 동물에 대한 도덕적 고려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도덕적 능력만큼 인간에게 한정. 그럼 뭐야? 일종의 절충론이죠. 그렇죠? 도덕적인 고려가 있으면서 인간도 중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가를 뭐라고 하냐면은 윤리적 고려의 당위가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 칸트가 나옵니다. 인간에게 더 높은 지위를 부여한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는 자 동물과 다르게 인간을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는데 이 입장에서 동물은 인간을 위한 수단을 이용할 수 있죠. 그럼 보세요. 인간을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야? 인간 수단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인간 외에 동물은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다만 칸트는 인간이 인간의 도덕적 소양을 해치지 않기 위해 잔인하게 동물을 대하면 안 된다. 이러한 동물에 대한 칸트의 견해에 따르면 동물 실험을 통해 인간 질병 예방하고 치료를 찾는 것은 이 동물에 대한 의무에 우선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칸트는 자 뭐를 갖다가 허용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 얘도 인간 중심이죠. 그럼 얘는 동물 실험을 어떻게 됐다? 시작 허용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벤담이죠. 벤담은 최대 자석의 최대 행복을 가져온 행위가 옳은데 그에 따르면 고통과 퇴락을 느낀다면 도덕적 대상이에요. 근데 갑자기 따라서 동물은 모두 도덕적 고려 대상이다. 자, 3단원법 뭐 이거 너무 간단하죠? 그냥 바로 풀어볼까요? 고통과 쾌락을 느끼면 도덕적인 고려 대상이다. 따라서 동물은 모두 도덕적인 고려 대상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도덕적 고려, 도덕적 고려 여긴 똑같이 있으니까 얘랑 얘만 연결하면 되죠? 그럼 뭐가 좋겠어요? 강3단이네. 그죠? 아니 얘가 지금 조건이고 얘가 조건이니까 조건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동물은 자 모두 뭘 느낀다? 고통과 쾌락을 느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판서가 가려진다고 합니다. 이거 3단원법 쓸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그쵸? 다시 한번 여기 고통과 쾌락을 느낀다면 도덕적 고려 대상이다. 네모칸. 자, 그 다음에 따라서 동물은 모두 도덕적 고려 대상이다. 결론은 똑같이 있으니까 얘랑 얘만 연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조건, 얘가 조건이니까 얘는 조건분이 안 나오게 되는 거지. 왜 그래요? 논리 배우신 분? 뭐든 못 던지잖아. 그래서 이건 당연히 이거 조건분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이 말이 지금 뭔지를 모르신 분들도 논리 수업 좀 들으세요. 동물은 모두 고통과 쾌락을 느낀다. 그냥 들어가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벤담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아이고 글이 너무나도 길다. 근데 글이 되게 단순하잖아. 아까 얘기했던 건 선성, 반대, 그 다음 뭐예요 여러분들? 절충. 이거뿐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가끔가다 이제 학생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 저는요 글을 읽을 때 자꾸 다시 읽어요 라고 하는데 이런 글들은 그 제시문에 들어가서 한 번씩 다시 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글이 너무 길잖아. 그리고 이 사람의 독특한 생각을 얘기하는 게 나 찬성반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읽는 거는 괜찮아요. 다만 중요한 거는 전체를 읽기보다 부분으로 가서 거기만 읽어야만 되죠. 됐습니까? 아이고 룸투님 다음 3단 실수했어요? 하면 되죠. 그렇죠? 이제 앞으로 하면 돼요. 우리 한번 지금부터 5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해요. 첫 번째, 아퀴나스와 칸트는 모두 동물에 대한 대우를 인간의 도덕성 보호를 위한 수단적 관점에서 접근했다. 그러면은 아퀴나스랑 칸트를 찾아서요. 요게 있는지를 보면 되죠. 인간의 도덕성 보호라고 하는 항이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물에 대한 대우가 여기에 달려있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도덕성 보호가 이제 봅시다. 자, 앞에 들어가서 아퀴나스와 칸트가 되니까 아퀴나스 중세였죠? 아퀴나스. 여기 나왔네. 인간의 도덕적 심상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잔인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칸트는 여기 나왔죠, 여러분들? 자,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인간의 도덕적 소양을 해치지 않게. 똑같은 문장이 있네.
지금 글이 너무 위하고 아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거지 실제로 글이 이렇게 짧았으면 금방 보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똑같이 도덕성 보호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간은 당연히 맞습니다. 됐습니까? 포르피리오스와 휴문 모두 동물에게 지적인 능력이 있다는데 동의한다. 자, 포르피리오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피리오스 여기 있지? 근데 얘는 지금 뭐라 돼 있어요? 고통감지 능력이 있고 지적 능력이 있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적 능력이라 딱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휴인데 휴은 동물의 능력을 나누고 있어요. 경험, 기억, 이해가 있고 결여하고 있는 게 도덕, 정치, 법, 종교의 영역이야. 근데 여러분들 지적이라고 할 때는 경험하고 기억하고 이해, 이게 맞아요? 아니면 도덕, 정치, 법, 종교의 영역이란 말이 더 어울려요. 그쵸? 이건 어떻게 보면은 지적 능력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고도의 정밀한 제도적 영역이거나 가치 윤리적 영역이죠. 근데 경험하고 기억하고 이해하는 건 단순하게 지적 능력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적 능력 위에 도덕, 정치, 법, 종교의 영역이 쌓여있게 되는 거 아니야. 상부구조가 이렇게 쌓여져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억 위에는 지적 능력이란 말로 바꿔도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치환해서 활용을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어거스틴과 벤담 모두 동물 실험을 반대했을 것이다. 근데 어거스틴까지 볼 것도 없잖아. 그치? 여기 뭐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자, 벤담이 뭐래서 다만, 그치? 동물 실험 그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지. 그러니까 어거스틴까지 갈 필요도 없이 반대하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5번 문제가 지금 정답률이 제일 낮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 아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풀렸죠?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앞뒤 맥락을 좀 보시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지금 높습니다.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높진 않군요. 76%가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다음 주 이 글에 대한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첫 번째, 동물이 고통을 감지하는 신경학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면 데카르트 주시오. 어떻게 풀어서 손지고 오랜만이니까 다시 한번 해보죠. 어떻게 해야 되지? 끊어. 여기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권 인정될 때 후권 인정된다고 한 조건문인데 문장이 그려지면 되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계속 얘기하지만 강화약한지 제가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제시문에 있는 내용이 기존의 이론이야. 그치? 근데 여기에 새롭게 선택지의 내용이 증거로서 덧붙여지는 거야. 그랬을 때 제시문의 내용과 선택지의 내용의 관계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이 고통을 감지하는 신경학적 그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거를 갖다가 보는 거야. 근데 데카르트 의견을 봅시다. 데카르트 의견 아까 뭐라 그랬어요?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그쵸. 동물은 뭐라 돼 있어요, 여러분들? not 고통, not 정서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고통을 못 느낀다 돼 있어. 그러면은 아니야. 동물은 지금 고통을 감지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죠. 데카르트는 not 고통, 근데 얘는 고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지? 반박하고 있는 거죠. 반박하게 되면은 뭐가 돼? 시작, 약화.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동물에게 도덕의 능력이 기초가 된 이성이나 사회적 규범 인식이 존재한다. 끊어주세요. 요 진수를 보는 거야. 그럼 흉을 보세요. 자, 이성이나 사회적 규범 인식이 있다. 그러면은 흉을 보게 되면은 앞에서 흉의 내용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흉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자, 기본적인 지적 능력은 인간과 유사해. 그런데 도덕, 정치, 법 등에서 동물이 여기서 결여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요, 여기 자, 이성이나 사회적 규범 인식이 존재한다. 그럼 사회적 규범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요건 아까 얘기했던 도덕, 법, 질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흉의 내용을 뭐 하는 거야? 반박하게 되죠. 그러니까 강화하지 않는다. 세 번째,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동물에 대한 연민과 달리 공공의 선을 실현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견해가 추가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대비한 그냥 지우고 보세요. 생명을 구하는 것은 공공의 선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칸트가 뭐라고 했습니까? 칸트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인간 위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을 인간을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인간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동물을 실험 대상을 삼을 수 있다고 아마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공공의 선을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돼 있죠.
칸트의 주장을 뒷받침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화가 되겠죠. 마지막에 다수의 이익을 증진하더라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는 도덕적 행위라 할 수 없다. 여기까지만 보는 거야. 다시 한번 끊어서 봐야 돼. 강화 약한 계속 얘기하지만 이건 끊어서 보는 거야. 다수의 이익을 증진하더라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도덕적 행위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끊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벤담이라고 하면 뭐가 됩니까? 자, 벤담은 지금 뭐라고 얘기했죠? 마지막에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거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벤담이라고 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기 때문에 그것을 도덕이라고 보게 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다수가 그쵸 행복하더라도 이익이 있더라도 자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없는 게 있다라고 하니까 반박하는 거죠. 그럼 반박은 강하게 생각하겠어? 당연히 약화가 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7번의 답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4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8번 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고통과 쾌락을 느낀다면 도덕적 고려야. 따라서 동물은 모두 도덕적 고려 대상이니까 이건 우리 맨날 했던 거잖아. 그치? 여기가 조건, 결론이 조건이면 여기는 항상 뭐가 나온다? 조건 나온다고 그랬지? 강한 사람 다 쓰면 바로 답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일단 이제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를 한번 풀어봤어요. 자, 문제를 풀어봤는데, 자,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재밌게 잘 들으셨습니까? 재밌게 잘 들으셨어요? 예, 오늘 아무래도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그쵸. 저도 이제, 좀 약간, 아까 논리식 쓸 때 그 부정기호 빼놓고 쓰는 거 봐라. 그치. 그렇기도 하고요. 이제 오늘은 처음이다 보니까 10문제가 아니라 8문제로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원래 매번 그 선제국어 연구소에서 진행하다가 지금 여기 공단기 강의실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환경도 좀 바뀌어서 제가 좀 어색하기도 하고, 네, 의자도 좀 될 데가 없어서 좀 불편하기도 하고 약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 되었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저 오늘 좀 어버버에도 좀 양해 좀 해주셨죠? 여러분들. 자, 한번 여러분들 그 댓글 좀 보고 싶어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작을 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이 시작을 하면 이제 같이 끝까지 달린다는 거. 그리고 SS가 불렀던 노래 달리기에서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 한 가지 약속은 맞나요? 끝이 있다는 것. 자, 우리 잠깐만 바다랑 우리 슈랑 유지님께서 되게 격분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저 여자 지금 뭐라 부르는 거야?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시작을 했다는 거랑 그 다음에 한 번 시작은 했지만 이건 반드시 끝이 나는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 저랑 같이 열심히 이 문필 달리기를 하면서 우리 가끔가다 뭐 힘들기도 하고 가끔 버벅도 거리고 가끔 막 자기 머리를 막 이렇게 쥐어뜯기도 하고 자괴감 느끼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모든 과정을 겪어야만 실력은 올라간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수업 시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공부를 하고 강의를 하고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를 약간 그 재미있는 쇼츠 보듯이 하면 안 돼요. 공부를 하면서 머리가 깨져야 되고요. 힘들어야 되고요. 나는 왜 이걸 못 풀었지?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뇌를 괴롭혀야 되거든요. 근데 모든 그 즐거운 오락은 뇌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뇌를 이완시켜주는 거예요. 강의를 이완시켜주는 연예인 무슨 오락 프로그램처럼 만약에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들을 땐 즐거운데 남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맞았으면 내가 왜 맞았지? 틀렸으면 내가 왜 틀렸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이고 작년에 너무 심하게 깨져서 이번 년에는 적당히 깨지게 될 것 같다. 저 맨날 반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딴에는 여러분들 정말 좋은 문제 많이 주고 막 그냥 어려운 것까지 훈련을 시키려고 했는데 좀 과하다는 걸 제가 인정을 해서 올해는 정말 쫙 다이어트 해가지고요. 그쵸? 이제 그렇게는 잘 안 하고 다만 계속 얘기하지만 계속 쉬운 문제를 풀면 실력의 변화가 없어요. 쉬운 문제도 풀고 어려운 문제도 풀고 중간 난도 풀고 다양하게 제가 돌려드릴 테니까 우리 어쨌든 간에 끝까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깨춤 수업님 반갑습니다. 지금 김한별리 되게 이름이 되게 익숙하신 분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근데 저 궁금한 건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고 수업 끝내도 돼요? 거기 보면은 왕관이 뭐예요? 머리에 왕관을 쓴 자. 저게 뭐죠, 왕관이? 그럼 저게 뭐지? 그 옛날에 그거 있었는데 그 저기 상속자들인가 해서 되게 유명한 말이 왕관을 쓴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뭐 이런 건가요, 저게? 저게 뭐예요? 애청자요? 애청자 애청자면 저 왕관을 누가 주는 거예요? 저거를 공당에서 주는 거예요? 어머나 웬일이야. 채택 많이 한 사람한테 왕관 씌워주는 거야, 저게?
어머나, 어머나, 웬일이야. 에? 아니, 그러면, 잠깐만. 지금 제일 많이 다는 사람 누구야? 자, 호박벌님이에요? 호박벌님이 4야, 3이에요? 김한별씨 3. 어떻게 돼요? 아, 호박벌님 1위, 그 김한별씨가 2죠. 자, 두 분께 제가 뭘 드릴까요? 뭘 드릴까요?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이니까 스타벅스 드릴까요? 아니면 뭐 드릴까요? 네? 치킨 드릴까요? 자, 선택해 주세요. 치킨 이거나 교재. 배타적 선언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돼요. 빨리 선택해 주세요. 에라, 그냥 매일 국어 따위 버려버려. 치킨 드셔야지 뭐, 그쵸? 치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래서 지금 호박벌님이랑, 그 다음에, 김만별님이었죠? 네, 치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난 그래도 말이라도 매일 국어 교재 선택할 줄 알았다? 근데 다 치킨이야. 자, 오늘 너무나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첫 번째 라이브라 좀 버벅거렸는데, 좋게 봐주시길. 먹기실험님도 오셨구나. 자, 다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지금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할 거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작하는 게 중요해. 근데 끝까지 달리면 반드시 끝이 있는 싸움이에요. 우리 끝날 때까지 같이 열심히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만나 봬요. 버버버버. 안녕.